천년의 기법으로 퍼렇게 날 세운 칼. 일제강점기의 명맥이 끊긴 우리 전통의 제철 방식을 복원하기 위해 철과 싸우고 있는 도검장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함께 지켜오며 군왕들의 상징이었던 사인검을 재현하기 위해 외길 인생을 걸어온 야철대장.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인간의 신기술이 집중되어 왔던 것, 바로 그것은 검이었습니다. 쇳덩어리만큼 단단하고 질긴 장인들의 칼부심. 그들에게 칼은 어떤 의미일까요? 칼의 날렵함보다 더 날렵하게 칼을 다스리는 명장들. 이 시대의 칼의 고수들을 만나보시죠. 현대에서 칼이라는 도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 주방입니다. 흔히 칼맛으로 승부한다는 생선회. 오늘 그 진미를 보여주기 위해 저 먼 멕시코에서 공수해온 참치가 등장합니다. 길이 1m 70cm에 무게 90kg. 이 정도면 성인 1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크기이죠. 네, 참치 이제 해체인데요. 해체 작업을 하시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갈려져요. 이제 등살, 뱃살, 이제 속살, 그다음에 이제 윗살, 그다음에 이쪽 가보시면 이쪽이 이제 머리에 볼살, 여기가 머리에 정수리살, 입 안에 입 천장살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참치를 해체할 때 사용하는 칼은 일반 화로회에서 사용하는 칼과는 다릅니다. 남다른 크기만큼 부위마다 쓰이는 종류가 다양하죠. 참치의 머리를 해체를 하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목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참치가 분리가 됩니다. 머리뼈를 분리할 땐 대바라고 하는 일본식 회칼을 사용하는데요. 회칼은 대부분 일본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대바는 회 뜨는 과정보단 해체 작업과 같은 밑준비에 사용하고 있으며 강한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날이 짧아야 유리합니다. 참치의 몸통을 해체하는 과정에서는 날의 길이만 60cm가 넘는 긴 칼을 사용합니다. 마구로킬이라는 칼로 등과 배를 가른 뒤 신속하게 살을 발라내는데요. 붉게 차오른 속살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면 신선한 맛을 사수하기 위해 요리사도 속도를 내죠. 칼질이 서투면 살의 가장자리가 뭉개지고 무딘 칼날은 세포를 망가뜨려 맛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명장들은 칼을 자식처럼 여깁니다. 양수거 명장 역시 30년간 칼과 참치라는 한길을 걸어온 끝에 국내 1호 참치조리 명인이자 참치왕이라는 훈장을 얻게 되었죠. 참치 해체는 그 재료와 부위에 따라 칼을 알맞게 쓰는 것 또한 기술입니다. 자, 우선 이 칼은 칼날이 길이가 되게 짧아요. 짧고 이게 22cm입니다. 그리고 칼 두께가 되게 두꺼워요. 일반 이런 칼들보다 칼날이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들은 이제 힘으로 할 때 참치 머리 해체할 때 칼날이 두껍기 때문에 이거는 힘으로 하는 칼이에요. 이 칼은 이제 껍질 벨 때 그리고 살 분리시킬 때 사용을 하는 칼입니다. 다른 거는 이제 칼 길이가 좀 더 길어요. 칼이 좀 더 긴 반면에 칼날이 보면 날렵해요. 참치 해체에 대미를 장식하는 칼. 우리에게 사시미 칼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회칼이죠. 생선을 얇게 저은 뒤 날렵하게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외날에 얇은 단면 형태를 띱니다. 명장의 손기술과 칼의 앙상블로 완성된 참치회. 그 맛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에겐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칼이지만 지금껏 칼을 다루었던 그는 이 역시 우리네 인생과 닮았다고 말합니다. 배워도 봐야 암을 줄 알고 다신 배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항상 칼한테 항상 고맙다는 말을 제가 많이 해요. 네가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칼은 항상 제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셰프로서 칼이 녹이 있으면 셰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칼만큼은 항상 내 오랜 친구라 그래요. 20년, 30년 지기 친구. 지금 있는 칼도 벌써 15년 된 칼이에요. 날이 그대로 있어요. 단 1도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근데 오랜 친구니까 그렇게 또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이제 요리사로서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친구. 요리의 시작이자 맛을 좌우하는 칼.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단순하지만 완벽한 행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칼은 누구의 손에서 탄생하는 걸까요? 언뜻 봐도 수십 년은 돼 보이는 도구들이 켜켜이 묵은 세월을 증명해주는 곳. 대전의 한 대장간입니다. 가마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대장간. 불에 달군 쇠가 잠시 물러진 틈을 타 칼자루에 들어갈 승배의 형태를 잡아가는데요. 쇠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이 사람, 대장장이 50년 차 전만배 씨입니다. 무려 4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그야말로 대장장이 집안인데요. 3대인 전만배 씨가 바로 앞서 만났던 참치 명장의 칼을 도맡고 있는 주인공이기도 하죠. 어느 날 그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서나 칼 좀 빌려달래. 그래서 뭐 할 거냐니까 참치 뭐 350kg짜리를 해체를 경매 받았는데 해체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양승을 하는 친구하고 이제 연이돼갖고서나 칼을 갖고 왔는데 일본에서 최고 비싸다는 칼들을 다 쓰고 있는 거야. 나는 칼 만드는 사람인데 왜 일본 칼만 쓰냐? 그랬더니 거기에 칼 쓰는 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내가 만든 칼을 한번 써봐라. 시장에서 상인들이 사용하는 막칼부터 보다 섬세함을 요구하는 전문가의 칼까지. 칼 앞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는 한때 여느 대장장이처럼 낫, 호미 등 모든 농기구를 만들어 팔았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농사가 기계화되고 중국산 농기구들이 싼값에 밀려들면서 대장간은 설 자리를 잃게 되죠. 그때 선택한 게 바로 칼이었습니다. 용도와 쓰는 사람에 따라 그 종류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돌파구를 발견한 거죠. 오늘 그가 만드는 것은 주로 생선이나 닭을 절단할 때 쓰는 막칼인데요. 이름은 투박할지 몰라도 상인들에겐 이만한 맞는 칼도 없다고 합니다. 쇠의 특성상 힘의 정도에 따라 형태가 쉬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의 완성도는 온전히 대장장이의 내공에 달렸습니다. 반복하는 거 같지만 다 틀리죠. 뭉쳐있는 쇠를 갖다가 칼의 영상으로다가 찍어갖고서 그거 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렇게 찍매로다 된 걸 하다 보니까 판이 울퉁불퉁해. 제 모양이 이제 들나와서 그거를 판판하게 고르게 평타 작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3단계를 거쳐야만이 여기에서 끝나. 날을 달구고 두들기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작업 대장. 직업 군인이 꿈이었던 그는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으로 칼의 세계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좀 거짓말을 못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에 실지 밥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요. 14살 때 아버지가 느닷없이 12월 24일 날 아침 9시 반에 놀러 가는데 앉아서 칼 갈아봐라 했을 때 그저 1원짜리 하나 용돈 얻으려고 앉아서 가는 게 너무 잘해버렸어. 그 바람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1916년 할아버지가 충남 부여에서 처음 문을 연 대장간은 아들에 이어 어린 손자에게까지 가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젠 그의 아들이 연마기술을 전수받고 서울 노량진에서 100년을 훌쩍 넘는 대장장이 집안의 역사를 잇고 있죠. 칼날을 가는 연마작업 단계. 칼이 아무리 잘 성형됐다 해도 날이 잘 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맞춤 시대이니만큼 칼도 쓰는 사람에 따라 변신을 하고 있죠. 칼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칼날이
이렇게 동고서로하지 않고 반듯한 걸 또 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갈아서 또 그 모양을 또 만들어줘야지. 그게 일명 있는 칼 갖고 맞춤 연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칼 쓰는 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칼 쓰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갈아서 다 맞추는 거죠. 오로지 쓰기 좋은 칼을 만들겠다는 집념 하나로 자신을 연마해온 전만배 씨. 불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덤덤히 칼날을 다듬는 그의 모습에서 인내의 시간이 느껴지는데요. 그의 대장장의 인생은 앞으로도 무쇠처럼 유연하게 변화하며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겁니다. 칼이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에 등장한 것은 약 4,000년 전. 선사시대의 돌칼에서부터 청동을 거쳐 철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다스리는 도구로, 권력을 구축하는 정복의 도구로, 신의 뜻을 읽어내는 상징으로 역사 속에서 인류와 늘 함께했습니다. 칼은 한자로 도와 검으로 불리우죠. 칼날이 한쪽에만 있는 것을 도, 칼날이 양쪽 모두 있는 것을 검으로 구분합니다. 검은 칼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베는 것과 함께 찌르는 것에 유리하여 무기로서 더 유용했지만 강철검이 등장한 후 한쪽 날에 무게와 힘을 더 실을 수 있게 되어 도의 영역이 더 확대되었죠. 무기로서의 칼은 전술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단검과 장검으로 분류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장검이 유리할 수 있지만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든 장검은 쉽게 휘거나 부러지기 때문에 장인들은 늘 철을 다루는 기술을 연마했고 비법이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숨겼습니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견디며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 사이 고유한 형태의 무기들이 발달했고 당연히 우리식의 도검도 제작되었죠. 우리의 전통칼을 소장하고 있는 도검 전시관입니다. 전쟁에 쓰였던 12,000여 점의 무구류를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관장의 남다른 칼사랑으로 수집해온 다양한 도검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의 전통 칼들. 여러분은 삼국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먼저 중국의 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잡이의 길이를 보면 주로 한 손으로 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기마의 민족답게 주로 말을 타며 칼을 썼기 때문입니다. 날은 비교적 폭이 넓고 두꺼운 편이죠. 타치, 가마쿠레 시대에 썼던 일본의 칼입니다. 날이 예리하고 칼날 끝이 위쪽으로 들려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두 손으로 칼을 쓰는 건법들이 발달하여 손잡이의 길이가 깁니다. 이후 에도 시대에는 사무라이가 썼던 바로 그 칼, 카타나가 등장하죠. 그럼 우리의 칼은 어떨까요? 조선시대에 실전에서 사용했던 군용칼, 환도입니다. 칼자르고 짧은 외나리 칼을 대부분 환도라고 불렀는데요. 칼집에 끈을 들이워 칼자루가 등 뒤로 향하도록 허리춤을 찰 수 있게 고안되었죠. 환도의 칼집은 얇은 나무에 한지, 어피, 갈대잎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최대한 가벼우면서도 더 튼튼하게 만들었으며 자개나 금을 이용하여 아름다움까지 살려냈습니다.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칼과 손잡이의 길이가 조금씩 달라졌음을 알 수 있죠. 한 손으로도 쓸 수 있고 양손으로도 쓸 수 있고 두 가지를 겸용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조선 전기 때는 손잡이가 짧았다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침략해 오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손잡이를 길게 늘립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군들이 손잡이가 너무 긴 칼들은 쓰기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손잡이를 좀 줄인 형태로 만듭니다. 그런 칼들이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검은 기본적으로 힘을 상징하는 무기이자 살상을 위해 제작된 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도검은 그 이상의 의미였죠. 조선의 도검 중 관제와 민제, 칠정과 이래를 모두 포괄하여 가장 유명한 칼은 바로 주술의 목적으로 제작한
인검입니다. 사인검과 사진검 두 보검입니다. 이 두 검은 전부 벽사의 기물로 귀신들을 내쫓고 악한 요물들을 베는 그런 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검이나 진검 모두 이제 전서체로 겉에 명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검의 경우에는 28수라고 하는 별자리가 금입사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검의 경우에는 이제 북두 7성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칼들의 날에 별을 새기는 이유는 별들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물리친다, 그런 벽사적인 의미를 응축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앞서 보여드렸던 명문들도 일종의 이제 주술적 의미로서 그 악한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인검은 12간주 중 호랑이의 해에 호랑이의 달, 호랑이의 날, 호랑이의 시간에 쇠를 두드려 만든 칼을 말합니다. 12년에 한 번씩 단 2시간 동안만 만들 수 있는 진경검으로서 호랑이의 용맹스러움을 간직하는 검이죠. 이 중 3가지가 겹칠 때 만든 칼을 삼인검, 또한 용이 4번 겹치는 진년, 진월, 진일, 진시에 맞는 것을 사진검이라고 합니다. 연산군 7년의 기록에는 삼인검은 재앙을 물리치는 도구라고 돼 있으며 총 12년의 기록에도 역시 삼인검은 사귀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기록돼 있죠. 칼은요, 다른 무기와 달리 샤만의 어떠한 그 제구로서 일찌감치 사용되었고요. 또 신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과 인간을 잇는 마치 와이파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칼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무기도 아니고요. 바로 인간에게는 무력과 하늘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 역사와 함께 해왔었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동반자인 동시에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었었던 유력한 도구였던 셈이었죠. 구한말 조선을 찾은 프랑스의 여행가이자 민속학자였던 샤를바라는 1888년 조선을 기행하며 문화와 문물들을 소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인검에 대해 자세히 묘사한 자료가 남아있죠. 조선의 명검으로 군림했던 우리의 문화유산.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조선시대의 도검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수가 대략 300점에 불과 관제인검은 겨우 30여 점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칼은 왜 소실되었을까요? 조선 시대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군영들의 무기 제구포 이렇게 현황들을 보면은 꽤 많아요. 수천 점씩 가지고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기라고 하는 것이 특성상 망가질 때까지 계속 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전쟁이 꽤 오랫동안 치러졌죠. 6.25 전쟁까지.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부분은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전쟁을 여러 번 치르다 보니까 실제 이제 외국군에 의해서 약탈된 부분도 있죠. 전리품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일제 말기 가면은 금속 회수령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각종 이제 금속류들, 동류들,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다 걷어가기도 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부분은 이제 훼손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수원의 대표 유적지 화성행궁. 그러면 시범을 이곳에서 매일 도검을 휘두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무거운 이유는 사방의 적을 가정하여 만든 본국검. 검법의 기초를 이루는 예도. 회전력을 극대화시킨 제도검.
사극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 사람. 전통무예 연구가 최영국 씨입니다. 수원시의 무예시범단 연출자이자 국내 최초 무예사를 전공한 그는 조선 병사들의 무예를 현대에 복원해 공연하고 있죠. 아쉽게도 비가 내려 공연이 취소된 오늘 그가 칼 대신 책 한 권을 들고 관람객들 앞에 섰습니다. 무예 도보 통지. 무술에 대한 그림과 해설이 담긴 책이라는 뜻인데요. 1790년 정조의 명으로 만든 군사실전 훈련소입니다. 칼로 하는 무예 10가지, 창이나 봉으로 하는 무예 7가지, 말을 타고 하는 무예 6가지 등 모두 24가지 무예가 담겨 있는데요. 당시 무사들을 키운 기반이 되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 가운데 절반이 칼을 쓰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조선시대 때의 검법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폭발되게 됩니다. 특히나 그 이전에는 궁시, 즉 활 중심으로 이 전술체계가 짜여 있었던 반면에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본의 검술, 단병접전술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선의 검술이 대대적으로 변화되고 개혁되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조선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환도를 기본 무기로 장착을 합니다. 무예도 보통지에서도 이 도검이 이 24가지 중에 약 10가지 정도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가장 필수적인 무예가 바로 도검에 대한 무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도의 날카로움은 이 고리가 달렸다고 해서 환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지금 칼이 날카롭습니다. 조선 군사의 검, 환도의 위력을 보시죠. 대충 이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보세요. 별거 아니어 보여도 일반인들은 칼의 무게에 먼저 압도당하고 맙니다. 손 넓게. 예. 어떠세요, 느낌?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요. 엄청 무겁지요? 네. 이게 생각보다 정말 무거워서 그 두 손으로 잡기에도 중심을 잡기 힘들 정도로 무겁더라고요. 아까 한 손으로 잡으실 때 되게 팔 힘이 되게 좋으시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구름이 걷히고 못됐던 훈련을 채우기 위해 준비하는 시범단원들. 오늘 연말 기술은 월도입니다. 커다란 칼날과 긴 칼자루로 타격거리가 웬만한 검보다 길어 공격력이 막강했던 검이죠. 조선의 무사들이 부활한 듯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와 기백이 묻어납니다. 칼을 쓰는 입장에서 칼은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한 병기입니다. 뭐 칼을 통해서 뭐 활인검을 논하기도 하는데 칼은 일단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 병기입니다. 그 살인 병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다루고 내 마음 안쪽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무예고 검술을 활용하는 내 마음 수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야 서고 늘 조심스럽게 또 풀어가야 하는 게 바로 병기고 그게 칼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제철법의 뿌리 역시 수천 년간 쌓은 철기공들의 노하우에서 비롯되었죠. 예나 지금이나 철을 가공하는 제철소의 핵심은 바로 쇳물이 펄펄 끓고 있는 엄청난 열의 용광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롯이 경험만으로 터득해 철과 칼을 만들었던 선조들의 전통 제철법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온 듯한 이곳. 한 자루의 칼을 얻기 위해 1400도 이상의 뜨거운 불 앞에서 올해로 37년의 세월을 보냈답니다. 옛 방식 그대로 철광석을 재련하고 그렇게 얻은 쇠로 전통 도검을 만드는 고대 제철 기능장 이은철 씨. 일제 침략 이후 명맥이 끊겨버린 우리 고유의 전통 철 제작 방식을 100년 만에 복원한 주인공이죠. 전통제철 그 도검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처음 철기가 시작되면서 20세기 초까지의
그리고 2000년 넘는 그 기간 동안 해왔던 그런 기술인데 오직 인력 노동력으로만 그 모든 철 재련이라든가 칼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제철을 통해서 만든 그 소재만을 이용해서 또 우리 그 고대부터 내려왔던 보검 명검들을 그 재현하고 복원하고 하는데 이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칼은 장인의 손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칼의 재료가 되는 철은 불에서 태어나죠. 철을 얻기 위해서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용광로가 필요한데요. 자연에서 얻은 철광석을 처음으로 녹여 철을 얻는 작업을 재련이라고 하며, 전통 제철 방식에서는 흑벽돌을 쌓아 올려 재련로를 축조하죠. 재련로의 크기는 불을 사용하는 기간과 철의 용도에 맞춰 달라지는데요. 로를 부수고 다시 만들고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 순수한 금속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산화철에서 산소를 빼앗아갈 무엇인가를 넣어가지고 높은 온도를 가열해가지고 그 산소를 빼앗는 작업을 인위적으로 촉진을 시켜야 됩니다. 그 작업이 이제 이 고로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산소를 빼앗아가는 게 바로 수치입니다. 수치는 아시다시피 순수한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그 산화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순수한 그 금속철, 다른 말로는 환원철, 철을 많이 얻으려면 10시간 이상 작업을 해야 되죠. 우리가 광산에서 캐는 철광석들은 대부분 순수한 철이 아닌 산소와 결합된 산화철 형태로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녹슨철이 함유된 돌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만 얻으려면 먼저 이산소를 인위적으로 떼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가 바로 불과 수치입니다. 수춘, 불을 지피는 재료인과 동시에 산화철의 산소를 제거하는, 즉 환원제의 역할을 하죠. 탄소 덩어리로 알려진 수치는 철보다 산소와 결합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철광석과 수치를 용광로에 함께 넣고 강한 열풍을 불어넣으면 숯이 타면서 철광석에 붙어있던 산소를 빼앗아 철을 환원시키죠. 수치 성분인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탄소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수시간 후 산소를 잃고 쇳물이 되어 불순물과 함께 용광로 밑으로 흘러나오는 철광석. 쇳물이 하루 정도 식고 나면 불순물이 엉켜 굳은 잡새덩어리로 남는데요. 이를 환원철 또는 괴련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철덩어리에서 불순물을 없애는 정련 과정이 시작됩니다. 작업이 용이하도록 적당한 크기로 나눠야 하는데 매우 단단하고 질겨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또다시 불과의 싸움입니다. 괴련철을 이번엔 정련로에 넣고 다시 녹이는 작업. 이때 함께 들어가는 재료가 철광석입니다. 철광석의 산소를 분리하기 위해 애를 쓰고 괴련철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철광석을 넣는 이유가 언뜻 의아하기도 한데요. 바로 철의 탄소 함량을 조절하기 위해서죠. 탄소는 철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 함유량에 따라 강철이나 선철, 순철이 될 수 있는데요. 비교적 탄소가 많으면 선철, 즉 무쇠가 되고, 탄소가 극미량이면 알루미늄보다 물은 순철이 되죠. 현대 제철법에서는 탄소 함량을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탄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 자연에 들어있는 산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소를 가지고 있는 철광석을 다시 넣어 이번엔 철 속의 탄소를 연소시키는 거죠. 연한 순철일 때 불에 달궈 매질을 해야 이물질이 잘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매질을 하면서 늘어난 철계를 여러 번 꺾어 잡으며 접착시키는 단접 과정. 일종의 용접과 같은 방법이죠. 이렇게 탄생한 고품질의 백년강은 도검을 만드는 데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꺾어 접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꺾어 접으면서 그걸 용해시켜가면서 단착, 두드려서 붙이는 거죠. 고온에. 그런 것들을 그 수없이 해야만이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고급 강철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프리카 부족들이 뭐 사냥하고 하는 창, 그것도 역시 꺾어져 봐야 되고, 중국의 무슨 보검도 꺾어져 봐야 되고, 로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그게 전통 기술의 특징입니다. 그게. 대장간의 매질 소리가 장인의 다부진 집념이 되어 울려 퍼지고 쇠는 당금질로 더욱 견고해집니다. 불에서 100번 단련하고서야 비로소 완성된 백령강. 도검정의 인생을 바친 결과물이죠. 자, 이렇게 정선된 고급 강철은 오로지 이 검을 제작하는 재료로 쓰이는 거죠. 고급 보검에만 이제 해당되는 거. 단단한 성질의 철강은 그 자체로는 성형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다루기 위해선 또 열을 가해 연하게 만든 후 모양을 잡아가야 하죠. 성형이 끝나면 그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물이나 기름에 넣어 빠르게 냉각하는 당금질로 재료의 경도를 높입니다. 칼 만드는 사람에겐 날을 세우는 것이 생명을 불어넣는 일과 같습니다. 꼬박 보름간 12개에 달하는 숫돌을 갈아야 비로소 칼이 완성되죠. 대장간의 열기도 장인의 열정도 꺼지지 않은 채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20대) 젊은 그는 화가를 꿈꿨습니다. 우연히 명맥이 끊겨버린 우리의 제철 기술과 도검에 대해 알게 된 후 사명감이 불타올랐다는데요. 수년간 고문원을 뒤지고 철을 다루는 공장을 찾아다니며 독학으로 공부한 결과 30여 년 만에 이룬 성취. 이제는 도검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일본의 장인들도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체 우리 칼을 딱 들어보면은 일본도라든가 중국도에 비해서 되게 가벼워요. 여러 재질들을 통해서 무게감도 줄이고 대신 견고함을 늘리죠. 칼을 단순하게 무기를 적을 살상하는 무기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서 내 몸을 호신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예적인 측면,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전통 방식으로 철광석과 참수추로 샘물을 뽑아내고 그 철을 수백, 수만 번 두드려 만든 백령강으로 빚은 것. 칼은 본디 강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그 특성이 우리 민족과 닮아 있는 듯합니다. 칼을 들고 추는 춤. 우리에겐 칼춤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검무입니다. 칼을 다스리는 젊은 검무가를 만나기 위해 무예 훈련장을 찾았는데요. 주인공이 수련하고 있는 무예 검무는 검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도를 익혀야 하죠. 검무는 흔히 칼로 피우는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26살의 젊은 검무가 소연 씨는 최근 검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못 봤던 것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신선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기하다. 내가 쳤던 게 약간 이런 거다. 너무 자료가 없었는데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약간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았어요. 검무라고 딱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엄청 지루할 거다, 딱딱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약간 K-팝에 검무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절대 지루하지도 않고 딱딱한 것도 아니에요, 검무는. 그녀는 검무 경력 11년 차. 명실공히 칼의 고수입니다.
검도 5단의 유단자이자 세계대회에서 검무 부분 1위를 차지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소연 씨. 무예 검무는 다른 검무들과 달리 목이 꺾이지 않는 고든 칼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무용과 연기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무사들이 들었던 장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에 들어가는 힘을 잘 분배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선 무예에 능통해야 합니다. 살생을 위해 만들어진 검으로 춤을 추면 보는 이의 목숨 대신 마음속 응어리진 한을 끊어낸다고 전해지는 검무. 그녀는 검무가가 되는 순간 보는 이를 치유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 칼을 휘두르는 손이 더욱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검을 드는 이유를 찾지 않으면 그냥 도구가 될 뿐이거든요. 살생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존재잖아요. 검 자체가. 검무가 되는 순간 약간 치유해주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좀 강한 것을 더 한없이 약하게 표현해주는 존재가 되기도 해요. 살생을 하는 존재인 검으로 사람들한테 나의 작품을 보는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건지부터 생각하고. 날선 칼과 절도 있는 무술 동작과 거기에 아름다운 춤 사이가 묘한 조화를 이루는 무예 검무. 그녀의 칼은 살생이 아닌 상생의 칼입니다. 문경의 한 폐교. 이곳엔 또 어떤 이가 칼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을까요? 우연히 접한 사인검에 매료되어 도검의 기상을 되살리는데 여생을 바친 이상선 씨. 우리나라는 어떤 옛날에 그 조선시대 그 고도도 많지도 않고 어떤 박물관에 가면 거기 한 자루, 어디 박물관 가면 거기 몇 자루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칼이 남아 있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 도검 박물관이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학교에 오면은 내가 그 칼 전시관이 이제 될 줄 알았어. 모조 사인검을 비롯해 판매도 할 수 없는 검을 만들었던 데도 있었지만 젊은 날의 수련은 장인의 탄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점점 그 명명이 쇠약해져가는 전통 도검을 후대에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가 유일한 부싯돌이었죠. 지난 2010년 장인의 수건인 사인검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범의 기운이 4번 겹치는 인년, 인월, 인일, 인시. 사인검을 위해 12년을 기다렸다는 장인은 이날을 위해 5년간 준비하여 45자루의 사인검을 담금질하는 데 성공했고 그중 20장의 사인검을 완성했죠. 불가마에 넣었다 수만 번 두들기는 단조 작업. 장인은 자신의 의지를 담금질한 끝에 드디어 날선 사인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기운을 물리쳐 왕실과 궁중의 안전을 도모했던 궁중의 검. 어린 그를 검의 세계에 들어서게 했던 사인검이 그의 손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통 칼에 대한 옛 기록이 없어 숱한 경험으로 기술을 익히고 정부의 허가가 나오질 않아 마음 졸였던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사인을 평생 못 만나는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하는 이상선 장인. 그의 대장간은 당분간 열기도, 쇳내도, 두들김의 소리도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가올 2022년 호랑이 해. 그의 세 번째 사인검 제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나쁜 기운을 불에 태우고 좋은 기운만 담아 만드는 사인검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오래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명검이라는 말을 씁니다. 명검. 근데 생각해보면 많은 도구 중에서 명자를 붙여가면서 장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러한 도구는 사실 칼밖에 없어요. 그러한 자신들의 노하우를 보존하고 또 반대로 또 적대적인 나라들은 어떻게든 그러한 신기술을 받아 올라고 그랬겠죠.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수많은 신기술을 이야기하는데요.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인간의 신기술이 집중되어 왔던 것, 바로 그것은 검이었습니다. 칼은 인류가 발명한 도구 중 생존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오랜 역사만큼 칼에 부여한 의미도 컸죠. 제왕의 칼, 여인의 칼, 그리고 신들의 칼로. 칼은 실용을 넘어 다양한 상징이자 영물로 여겨왔습니다. 그 옛날 아이에게 두통이 생기면 부엌칼을 머리맡에 두고 재우기도 했고, 건무가의 칼은 사람들의 애환을 기리는 위로의 칼이 되기도 했죠. 칼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칼을 다스리는 사람들. 5000년 우리의 역사가 그들의 손끝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